네, TV 책방 북소리 128번째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지금쯤 가족, 친지분들과 반가운 재회하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TV 책방 북소리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절 모이게 되면 얘기하게 되는 단골 주제 뭘까요? 뭐 정치 이야기들을 그렇죠.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 정치 이야기 하면 또 골치만 아프고 머리 아프고 세대 간에 골만 더 깊어지고 답답해지고 네. 명절 때 얼굴 붉히고 오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네. 이 연휴가 끝나도 좀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네.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글쓰기 이런 것들을 좀 주제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정말 요즘은 SNS, 블로그 등을 통해서 글을 참 많이 쓰시잖아요.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오늘은요. 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의 대가를 그래서 오늘은 모셔봤습니다. 네. 표현의 기술이란 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표현의 대가는 아니고 그냥 글쓰기로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글쓰기로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인사를. 그렇게 이제 완전히 되신 거예요? 전업 작가의 길로 이제 가시는 건가요? 예, 그런 지 한 3년 넘었는데 근데 아직도 여전히 뭐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네. 보통은 예, 뭐 그냥 전직 장관, 국회의원, 뭐 그렇죠. 정치하다가 잠시 쉬는 사람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죠. 아직까지도. 예. 네. 근데 그때 또 워낙 많은 일을 하셨고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사고를 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 딱 2년 전쯤에 저희 프로에 나와 주셨습니다. 예. 나의 한국 현대사란 책이었어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나와 주셨을 때만 해도 네. 그 전 장관님으로 불러야 하나? 그렇죠. 또 곧 정치로 돌아가실 분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네네. 하면서 이렇게 호칭하게 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됐었는데 사실 이제는 그냥 유시민 작가님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거 맞아요. 보니까 네. 그동안 또 책을 굉장히 여러 권 내셨지 않습니까? 예, 별로 뭐 저 값어치 없는 책을 많이 냈죠. 예. 그 너무 겸손의 겸손의 말씀을. 말씀이시고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유시민의 논술 특강 또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표현의 기술 예, 이렇게 또 출간이 됐는데 이 좀 표현의 기술을 출간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이제 글쓰기 관련 책이 하다 보니까 이제 4권이 됐어요. 아까 네. 3권 외에도 공감필법이라고 네. 이제 그때 강연한 게 책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한 권만 내려고 그랬던 게 그 글쓰기 특강을 작년에 내고 나니까 그 논술 시험 같은 게 많은데 네. 그냥 슬쩍 얘기하고 지나간 게 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별책 부록식으로 이제 논술 글쓰기에 대한 책을 얇은 걸 하나 냈고요. 이 책은 표현의 기술은 독자 서비스를 하더라고 네. 저희가 포털에 그 온라인 상담소를 만들어서 네. 거기 이제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석 달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강연도 많이 다니고 네. 거기서 질의응답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좀 그냥 버리긴 아깝다. 이제 그런 거를 출판사에서 추려서 좀 기획을 더 하고 저도 연재하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글 함량이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주제다 싶은 것들을 좀 한 10개 정도 골라서 네. 다 못한 이야기들도 좀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저게 나온 거죠. 저도 지금 제 앞에 책이 있는데 네. 책을 내실 때마다 예. 최근에 보면 더 멋있어지십니다. 이게 이번 책은 지금 보면 표지가. 표지의 이 예. 어떤 이미지라든지 네. 굉장히 멋지십니다. 마치 연예인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들고요. 그 사진 찍으신 분이 엑소, 송중기 이런 분들 사진 찍는 분이래요.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어서 네. 반나절 와서 옷도 그분이 골라주시고 네. 저는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했더니 저기 실물보다 훨씬 괜찮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표지 뭐 사진이 멋있게 나온 것도 물론 있지만 잘 보시면은 사진의 요 밑은
만화예요. 네. 그렇죠. 위는 이제 사진 원본이고 밑은 만화인데 이게 상징하는 게 이제 정훈이 만화가와 지금 콜라보 협업을 하신 거잖아요. 얼핏 생각하면은 유시민 작가님과 좀 안 어울리는 장르가 장르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만화거든요. 왜요? 저 어릴 때 만화 가게 죽돌이였어요. 그래서 네. 그러셨나요? 아, 네. 그러니까 또 달라 보이긴 제가 하는데. 20대 때도 그 시간제로 돈 내고 만화 보는 만화 가게를 오. 짬날 때마다 엄청 다녔어요. 네. 어떻게 예. 그렇게 콜라보를 하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원래 정은희 씨하고는 되게 좀 아는 관계였고 네. 그분이 제 팬이었어요 원래. 아. 예. 그래서 어디 기고하면서 내 인생의 책 뭐 그런 거에 제 책을 하나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 시내 21이 한 20년째 지금 연재를 네. 하고 있죠 매주.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풍자 만화랄까 명랑 만화 네, 이런 그렇죠. 스타일인데 만화 그리는 거나 만화에도 텍스트가 일부 있죠. 그렇지만 그림이 더 중심이잖아요. 표현할 때 느끼는 어려움이나 또는 만화를 그리는 목적이나 또 그 어떤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 좀 통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다른 장르도 네. 뭐 건축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문자 텍스트 말고 다른 장르로 표현을 하는 분하고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래? 그때 또 얼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또 후회를 많이 했대요. 힘드셨을 예, 것 힘들었다고. 같아요. 예. 그 저 출판 전문가로서 책을 네. 봤을 때 그 힘들다라는 얘기가 이해가 가는 것이 단지 뭐 좀 글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쁜 그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형상화하는 정도의 그 정도가 사파들은 아니에요. 쉽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실제로 읽어보면 저는 사실 이 정훈이 이 작가님의 만화를 읽다가 이제 의자에서 떨어질 뻔 몇 번 너무 재밌었어요. 했거든요. 근데 이 책 유시민 그 작가께서 써놓으신 이야기들을 가다가 그 만화를 보면 일단 환기도 되지만 그 그렇죠.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되고 그야말로 두 분의 그 요즘 얘기대로 케미칼이라고 하죠. 아주 케미가. 예, 네. 완전한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굉장히 그 저는 그 뭐랄까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맙습니다. 정훈이한테 전해줄게요. 이 노고를 정말 그 뒤에 11장의 어. 그 만화 자서전 맞아요. 나는 어쩌다 만화가가 네네. 되었나 그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인쇄도 나누실 거 아닙니까? 예, 인쇄도 반씩. 예. 그 반 충분히 받으실 만한. 그럼요. 예. 원래부터 네. 공저로 계획하고 한 거라서 공저고요. 예. 뭔가 정훈이 작가님의 개성이랄까요? 네. 또 살아오신 뭐 그런 것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의 굉장한 장점이 이해가 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좋아하고 네. 그렇죠. 글과 만화가 만나서 정말 굉장한 시너지가 났다. 이런 원래 생각이 오랜 세월 동안요. 문자 텍스트를 다루는 사람들은 우대 받았고 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천대 받았어요. 굉장히 오랜 문명사를 보면. 네. 근데 장르가 언제 나타났냐를 보면 그림이 훨씬 오래됐거든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크로마뇽 동굴 뭐 벽화 그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던 거고 15,000년 전. 네. 최근에 35,000년 전으로 밝힌 쇼베 동굴 벽화 같은 걸 보면 목탄으로 말, 소, 사람 이렇게 그려놓은 게 정말 예술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장르가 표현의 어떤 매개로서는 수단으로서는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게 문명 발생 이후에 문자 텍스트를 권력 집단이 독점하면서 다른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천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차별의 수단으로 예. 변질됐다. 지금도 만화에 대해서 저는 부당한 편견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봐요. 요즘은 그래도 웹툰 전성 시대라고 해서 네. 많이들 그래도 젊은이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지위랄까요? 그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지위가 달라진 건 지금 온라인 인터넷 이 정보통신혁명 여기에 힘입은 바가 굉장히 크고요. 왜냐하면 만화가들이 이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독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처럼 그리고 책을 만들고 인쇄하고 유통시키고 이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소 과거보다는 좀 나은 대우를 그렇죠. 받는 거죠. 네. 근데 또 보면 올해 6월에 책이 나오고 7월 달에 또 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공감 필법이 예. 지금 이 책 다음에 또 출간이 그렇죠. 됐죠. 예. 또 올해 또 책이
나올 예정입니까? 또 아닙니다. 나옵니까? 이제 없습니다. 아, 올해는 올해도 당장- 없고 네. 내년에도 없을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들이라서 아, 아무리 일러도 내후년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연은 내년까지도 못 다닐 상황이에요. 뭐 좀 작업을 하려면 저도 진득하게 어디 작업실에 들어앉아야 되는데 네. 강연을 가면 뭐 멀리 가면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네. 서울에서 해도 뭐 반나절 하루 이렇게 없어지니까 좀 힘들어서 작업이 그래서 금년 내년은 일절 강연을 못 다니고 예. 아, 그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죠. 또 무슨 책을 쓰시나 또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아니 무슨 작업 시간이 네. 9 to 6로 작업을 하니까 저도 이제 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리고 야근은 되게 1급 발암물질로 국제보건기구에서 또 지정을 했고 네. 그러니 심야 작업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작업 효율도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속도도 예전만 못하고 그래서 지금 내년 말까지 또는 뭐 역사에 대한 어떤 역사 이야기 책은 아니고 역사에 관한 책을 하나 네. 예,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좀 장기적인 기획으로 이제 유럽 도시기행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네. 그것도 이제 다니기만 해서 책이 나오진 않으니까 좀 들어앉아서 작업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일장이 왜 쓰는가입니다. 예. 이 표현의 기술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왜 쓰는가인데 작가마다 쓰는 목적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유시민 저자님께서는 뭔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뭔가 옳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제가 정치적 글쓰기를 그렇죠. 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 정치라는 거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지 오웰이 이렇게 사람들이 글 쓰는 이유를 한 4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 그게 이제 하나 있고 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것도 있어요. 다른 2개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제 경우에도 그 4가지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을 보면서 가지게 된 생각, 이런 게 있으면 누구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근데 어떤 얘기를 할까? 내가 느끼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인간답게 의미 있게 또는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 그런 관점에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죠. 예. 조지 오웰의 목적과 같다, 비슷하다. 예, 오웰도 그 2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려면 이른바 미학적인 네.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미학적 열정이고 근데 그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웰도 세상사에 대해서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제가 오웰하고 동급이다, 맞먹는다 이게 아니고 수준은 많이 다르지만 예, 가는 방향은 좀 공통점이 있지 않냐. 방향과 예, 목적이. 예.
정말 좋은 글들은 보면요. 네. 이렇게 어떤 경계선이 없이 왔다 갔다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과학책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는 문학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그 유시민 작가님의 가령 뭐 역사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특히 또 그런 아주 유려한 어떤 설명들을 보면 네. 이분은 어떤 사회학자로서의 그렇죠? 글인데 그 내용은 그런데 문학적으로 느껴지기도 네, 하고 사실은 그 문학적 글쓰기라든지 논리적 글쓰기 이러한 부분들이 엄밀하게 가를 수는 없겠지만 좀 나눠져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좀 아무래도 분야가 다르죠. 주제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근데 논리적인 글도 문학의 향기를 넣을 수 있죠. 네. 요새 게맛살, 게맛살. 게살이 안 들어뜨잖아요. 그렇지만 이 향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꼭 게살처럼 느껴지게 그렇다면서요. 그렇게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글인데도 사실 문학 작품이 아닌데도 마치 문학 작품처럼 느껴지는 그 맛이나 향을 넣으면 이제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학술 서적조차도 미학적으로 뛰어나면 훨씬 좋거든요. 네. 그거는 학문 어느 분야든 간에 전문적인 연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기왕이면 네. 훨씬 더 잘 표현하면 좋잖아요. 그럼요. 스스로도 만족스러울 거고 남들도 그 사람이 전해주는 정보, 지식, 논리, 이론 이런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똑같은 뭐 티본 스테이크라도 어떻게 굽냐, 그렇죠. 그렇죠. 소스를 어떤 걸 쓰냐, 옆에 또 뭐 이렇게 이렇게 반찬 같이 넣는 걸 뭘 넣냐 이거에 따라서 이 먹는 사람 반응이 완전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티본 스테이크의 화학적 구성은 같다 하더라도 맛은 천량지차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더 이런 어떤 표현의 기술 이런 부분들 잘 쓰는 글 이런 것들이 정말 더 필요해지는 덕목이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 내용이 아주 훌륭하면 글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도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해겔의 정신현상학이나 네. 이마누엘 칸트의 뭐 순수이성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읽기 어렵거든요. 네.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런데 내용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전으로 대우를 받는 건데, 칸트 선생이 글을 그렇게 안 쓰고 좀 같은 내용을, 우리 뭐 스티븐 킹이나 이런 사람처럼 쓰면 진짜 대박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다 옹치 말하고, 예, 저는 좀 연구자들이나 전문 연구자들이나 학자들도 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글쓰기 이거에 대해서 학생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중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더 정성을 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요즘에 듭니다. 요즘에 그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그야말로 글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어떤 뭐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글을 쓰거나 읽거나 네.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비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언어로 되어 있고 문장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어, 서술어 이런 그 주술의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거나 이상해서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근데 그 비슷하게 또 문장은 되는데 이 논리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서 말하자면 비논리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논리인 양 근데 그것들이 막 인터넷 같은 곳에서 뒤섞여 있을 때는 그 구분도 잘 안 되고요. 네. 그것은 또 쉽게 현혹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리도 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어이없는 주장에 이거 솔깃해지기도 하고 그 올바른 것 옳은 것, 맞는 것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것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돼버렸는데 사실 힘들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글을 표현을 잘 해내는 기술도 본인이 가지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남이 쓰고 있는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떤 선관을 가지는 것, 이런 선별적인 어떤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현대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책이 있었지 않나요? 에디톨러지? 네. 그 김정훈 네. 박사 네. 소장이죠, 소장.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네.
그 김정은 소장님 책 중에 에디톨로지라고 있는데 그게 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통신혁명 덕분에 지식과 정보가 도서관이나 어떤 책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즉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네. 이제 퍼진단 말이에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를 취득하는 능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보 취득에는 이제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취득한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 그다음에 그 정보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보들을 잘 추려서 스토리를 만들고 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능력, 이게 편집이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출판사 편집자가 하는 일이 그런 그거죠. 얘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보 자체가는 이제는 더 이상 희소한 자원이 아니게 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홍수처럼 흘러가는 정보의 물결에서 내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것, 이런 것들 빨리빨리 알아보고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졌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네. 맛집 찾죠. 맛집 찾죠. 꼭 찾죠. 예, 그러면 가면서 차 안에서 누구는 운전하고 누구는 검색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강릉 맛집 검색하면 블로그 글이 수천 개가 뜬다고요. 네. 그럼 어딜 가요? 근데 저는요, 그 질문 너무 재밌는데, 네. 블로그 중에서도요, 문장력 좋은 블로그를 보고 그걸 신뢰합니다. 표현 그것도 잘하고.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블로그의 맛집 소개를 보다 보면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홍보성 블로그 글의 패턴이 있고 네. 진짜로 가보고 진정성 예, 있는. 예, 네. 진짜로 쓴 글들이 있죠. 이제 그것도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좀 파악하고 있으면 쑥 넘기면서 네. 그 괜찮은 글만 골라서 이렇게 보고 네. 찾아갈 수 있거든요. 구별되는군요. 예, 그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맛없는 밥을 먹느냐, 맛있는 밥을 먹느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아, 중요하네요. 진짜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 블로그 같은 곳에 그 홍보성은 사실은 가짜 정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뭔가 상업적인 네. 이유로. 예. 그런데 문장이 아주 훌륭한 문장으로 네. 구현이 돼 있으면 사실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가령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맛집 하나를 소개를 하더라도 가짜 정보 쪽보다는 진짜 정보를 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을 근데 이제 하거든요. 문장력이 훌륭하다고 하고 입맛까지 훌륭하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확률 게임상으로는 그렇죠. 네. 실제로 이 책에 보면 그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리어 왕의 대사이기도 하고 이인화 씨가 이인화 씨의 네. 소설 네. 제목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제목이 이렇게 소제목이 거창하면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가 나오나 보다 비장한 마음으로 딱 열었는데 자기소개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읽다 보면 자기소개서라는 분야를 거기 그야말로 철학적 위치에까지 올려놓으시려는 의도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기발하신 생각이다라는 생각, 저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심오한 뜻은 없었고요. 예. 그냥 이게 살면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네. 몇 초 동안 네. 또는 뭐 몇십 초 동안 또는 해외 유학을 가서도 제가 독일 유학 가서도 많이 느꼈는데 거기가 사람들을 처음 만나서 사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나를 소개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문장, 서너 문장으로 나를 소개할 때 뭘 소개하지? 이게 늘 고민이죠. 네. 근데 그게 우선 내가 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뭔가에 대한 나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중에서 어느 걸 뽑아서 보여줘야 되지? 이 고민이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네. 자기소개서는 문자 텍스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정보를 주고받거나 교감을 이루려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과제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되게 보면 이게 묵고 살라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네. 이래서 이거를 약간은 비하하는 듯한 느낌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소개서 자체를. 예, 네. 질문하면서 이런 질문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라고 앞에 붙이는 분들이 되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소개서만큼
중요한 문자 텍스트가 달리 그렇게 많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실감을 네. 하는 것이 가끔 그 뭐 학교의 제자들이나 네. 아니면 또 뭐 대학 입시하기 위해서도 요즘에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지 필요해요. 않습니까? 네. 그럼 좀 봐주십시오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결국 그걸 봐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를 쓰고 난 이후에 그 학생들이 아이들이 변화하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문자 맞춰야 되거든. 안 그러면 거짓말로 쓴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성숙해지는 어떤 그런 면들을 보게 돼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책을 그렇게 많이 내시는데 내실 때마다 이 책 저자의 저자 소개가 다 다르게 그 돼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책은. 자기소개가. 네. 근데 왜냐하면 보통 출판계에서 관행이기도 한데요. 저자 소개 과거에 냈었던 책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거의 대부분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제목만 이렇게 맞아요. 교정봐가지고 바꿔서 내는데 다 다르게 내십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요. 창의력을 막 이게 발휘하시는 것 말하자면 이 같아요. 책을 썼을 때와 그 다음 새 책을 썼을 때에 유시민 작가께서 본인을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달라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달라져야 한다는. 왜냐면 저도 자꾸 바뀌고 음. 우선 제가 바뀌고 저에 대한 제 자신의 인식도 변화가 있고 또 책마다 주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이 읽어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상대방도 좀 달라요. 저희 자기소개서를 받아줬으면 하는 분들이 또 달라요. 아, 독자 대상이. 예, 그러니까 다들, 어디 뭐 네. 식품회사 지원할 때하고 IT 기업 지원할 때하고 자기 경력 중에 똑같이 쓰면 다르죠. 바보죠.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매번 다른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그게 고통스러운 작업이세요? 즐거운 즐거우세요? 작업이세요? 즐겁죠. 새로운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니까요. 아. 이번에 어떻게 쓸까 한번 고민해가면서 새로운 미팅 자리에 나가는 그런. 예. 이번에 자기소개는 주안점을 어디에 두셨어요? 이번 주에는 좀 글 좀 쓴다. 저 글 좀 쓰거든요. 이런 거를 좀 어필하는데. 몇 년간 전업 작가로 예. 계속해서 해 오셨으니까 예. 그 점을 좀 어필을 좀 하신 것 같은데 표현의 기술 이 전체 책에서 그러면 말씀하시고 싶었던 핵심을 하나 좀 집어주신다면 예. 네. 핵심은 표현할 만한 내용을 가지라는 거예요. 컨텐츠 예. 내용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술로 표현할 내용이 신통치 않으면 아무리 기술을 연마해도 좋은 글이 안 나오니까 스스로 내가 가진 어떤 것,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것이 부족한 가운데 또는 그것이 없이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 아니, 깍두기 한 접시 가지고 한정식 한 상을 차리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 근데 뭐가 많으면 부엌에 식재료가 많으면 다소 음식 솜씨가 부족하더라도 그 재료의 맛으로 한 상을 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식재료를 밥상을 차리려면 식재료부터 확보를 해야죠. 그렇죠. 이 다듬는 기술이나 요리하는 기술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일상에서 느끼고 또 가지게 되는 생각과 감정이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면서 그걸 쌓아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제가 이 책에서 제가 하시고 했던 싶었던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늘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받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글쓰기에 관한 책들을 지금 그렇죠. 쭉 계속 내시면서 여러 권을 책을 내셨는데, 근데 왜 이분이 글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할까? 다시 말하자면 그 젊은 친구들에게 또 후학들에게 좋은 글을 써보라라고 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시민의 사회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네. 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글쓰기는 때로 힘든 일인데, 되게 글을 쓰면서 제가 좋게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자기를 들여다보게 돼요.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든 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론과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글을 써서 딱 이제 모니터에서 딱 보면 그전엔 이 안에 있던 건데 네.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게 나에게서 독립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그러면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문자로 표현해 놓고 이제 인쇄를 하거나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에 띄워놓고 보면 그게 객체예요. 객관적으로. 저와는 분리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저한테 온다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내 안에 있던 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보다 보면 내 감정 상태가 되게 공격적이구나. 또는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을. 그다음에 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감정이 이런 거구나 요즘.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철학적으로는 대자적 인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냥 느끼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나를 소외시켜 놓고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성찰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 성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사람들이 더 훌륭하면 세상은 어떻게든 더 훌륭해져요. 그래서 물론 제도도 더 훌륭해져야 되고 관계도 더 훌륭해져야 되고 이렇지만 근원적으로 가보면 모든 것이 인간의 문제니까 우리들이 글을 쓰면서 각자가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다면 모두가 좀씩이라도 좀 덜 어리석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제 자신을 포함했어요. 근데 앞서서 정치적 글쓰기라는 걸 목적으로 사실은 글을 쓰신다고 했는데 읽다 보면은 그런 구절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의 말과 글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절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또 그 부분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그렇죠. 했어요. 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저는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이 어떤 사람의 말과 글이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는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할 때만 바뀌어요. 의지가 있을 때. 본인이 바뀌겠다. 네. 본인이 바뀌려는 생각과 언제든지 나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과 또는 바꾸려는 자세와 필요할 때 네. 이런 걸 가진 사람들한테 그 사람 스스로 변화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럼 뭐가 그 사람을 바꿨지? 하면 예컨대 소로의 글이나 뭐 만델라의 연설이나 또는 마틴 루터킹 목사의 설교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이 바뀌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아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새라야 네. 바람이 나는데 도움이 되죠. 아예 날 생각이 전혀 없는 새라면 바위틈에 웅크리고 앉아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안 날 거예요. 네. 근데 높이 비상하려는 생각을 가진 새라야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바람이 새를 날렸어요? 아니잖아요. 새가 난 거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바람이 샥 불면 사물이 다 다른 소리를 내요.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사물의 본성이 달라서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로의 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영향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전혀. 그 얘기는 그 책에서 자기가 얻은 지식과 정보 또는 생각, 느낀 감정을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바뀌었다면 그것은 내가 바뀐 거예요. 그것은 불어온 바람이고요. 날아올랐다면 내가 날아오른 거죠. 그러니까 제 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좀 다르게 가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약간의 격려가 될 거다. 참고가 될 거다. 또는 이정표가 될 거다. 그러나 제 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서워서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으면 그게 글이건 뭐건 어쨌든 좀 그건 폭력적인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변화는 결국 변화의 주체는 변하고자 하는 그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결국은 나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저는 이제 리영희 선생님이나 신양복 선생님 글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분들이 저를 바꾼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저를 좀씩 바꾼 거죠. 그 만약 그분들이 저를 바꿨다면 제가 찾아와 선생님 책임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글을 쓰는 사람과 독자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식과 감동의 놀이동산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고 필자들은 가서 거기 가서, 놀이기구 하나는 넣어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가서 노는 거는 네. 이제 가서 놀고 즐기는 거는 나여야 하는 읽는 그렇죠. 거죠. 사람. 네. 네. 정말 근데 그 비유도 참 좋으시지만 그 늘 그 유시민 작가님의 글을 읽을 그 책을 읽을 때 보면 그 참 유연하다라는 느낌을 맞아요. 가지게 되거든요. 굉장한 강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유연함을 뭐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치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유연한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평론가들이나 일반 독자들이 봤을 때는 참 유연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면모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런 게 또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많이 달아서 그래요. 이제 많이 달아가지고. 젊었을 때는 좀 덜 유연하셨나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아니 뭐 강변에 동글동글한 조약들이 뭐 하루 아침에 조약돌 됐게요. 수없이 강물에 쓸리면서 동글동글해지는 거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50대 들어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매력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 주관적인 평가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정말 유연해질수록 더 매력 네. 있어지는 것 같다 작가로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본인은 인식을 하십니까? 본인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요즘엔 자신감도 넘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네. 이제 누구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되게 그 전에 정치인은 아무래도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에 나가 있던 군인이 이제 휴가 나왔는데 너 얼굴 못 쓰게 됐다. 이렇게 사납냐 이렇게 훈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사납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혼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생활이 그런 생활이고 생활이 그렇다 보면 일상적인 감정 상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감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얼굴에 그게 나타나잖아요. 또는 행동에도 나타나고 말에도 나타나고 네. 그런 거라고 이제 한 수 접어놓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은 누구와 다툴 일이 없죠. 네. 그냥 제가 이거 괜찮은 얘기다 싶은 얘기를 글로 쓰고 또 맞아 괜찮은 얘기야 하는 분들이 책을 사주고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거 유연해 보이는 거죠. 혹시 또 재입대를 하게 되면 엄청 싸울 거예요. 하기하고 요즘에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는 그 방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예. 그 썰전 같은 경우에서 보면 그렇게 그 정원책 변호사하고서도 요즘엔 좀 많이 다정해지신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러세요? 약간 네. 서로 네. 상대방을 보고 전향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뭐 저는 이제 저는 그 자리에 있는데 변호사님이 일로 많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전현책 변호사님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많이 왔다고 서로 주장하고 네. 그러는 거죠. 그냥 이렇게 뵙기에도 훨씬 좀 편안해지신다. 날이 갈수록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죽을 날이 다가왔어 그래요. 아이고. 유연함이라고 표현하신 게 예. 그런 느낌도 좀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3년 이상 이제 책을 쓰시고 글을 쓰시고 전업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뭐가 취미가 아니라 직업이 되면 항상 누구나 좀 오는 게 있어요. 가끔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글 쓰시는 데는 그런 게 안 오셨나요?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고 그러면 슬럼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프리랜서는 1월 1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원래 얼마 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늘 시장 이렇게 마켓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걸까, 원하는 걸까, 어떻게 말 걸어주기를 바라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약간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최근에 너무 책을 많이 내가지고 이 번아웃 증후군, 예, 그 야구 선수도 예, 너무 매일 던지면 네. 네. 예, 그 마무리 투수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지금은 좀 체력을 비축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게. 그게 저한테는 슬럼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늘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시거든요. 책을 내실 때 보면 분명히 그 의도들이 느껴지는데 늘 새로운 걸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 이런 책은 내가 꼭 한번 써보려고 한다. 아주 재밌는 구상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 이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예전에 제가 소설 한 편 쓴 적이 있어요. 네. 그 창작가 예. 비평 1988년 여름호에 제가 신인 추천 등단을 그때 했거든요. 그 뒤로 소설을 전혀 안 써가지고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 논픽션 또는 에세이라는 형식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도 있더라고요. 네. 쭉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사람들이 픽션을 쓰나 보다 소설을 그런 게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스릴러의 그 장르로 보면 네. 스릴러에 관심이 많아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소설을 써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요. 막연하게. 그 본명으로 하실 겁니까? 필명으로 하실 겁니까? 소설가. 그 필명으로 해도 잘 유지가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어차피 한다면 뭐 제 이름으로 해야죠. 예. 그 필명으로 해서 좀 감춰갖고 뭐 상을 2번이나 받고 이런 분들도 문화가 역사에 있긴 한데 네. 작품 자체로만 평가받고 싶다. 그러게 일리가 있긴 한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예. 언젠가 또 소설로 또 모실 날이 있지 않을까. 이게 막연한 생각이에요. 막연하게. 네. 이게 장르의 한계가 좀 느껴져서 에세이는 그 소설가 김현수 씨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네. 자기는 소설가인데 저보고 에세이 쓰는 사람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대요. 힘들지 않냐고. 자기는 소설을 써놓고 누가 글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소설이에요. 그런데요. 도망갈 곳이 있는 거죠. 네, 소설이에요. 그럼 끝이래요. 근데 에세이를 쓰는 사람들은 당신 글에 이렇게 썼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에세이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자기 얘기.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텍스트에 드러내는 장르인데 에세이가 그렇게 하면 살면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긴 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갑자기 소설가가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장르가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픽션을 쓰는 사람이 좀 더 편하긴 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소설가가 될 걸 괜히 이렇게 됐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냥 제 기대이기도 하고 예측이기도 한데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굉장히 그 힘이 넘치는 그런 소설을 쓰게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늘 학자로서 또 뭐 어떤 입장으로서 이렇게 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눌러놓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압력을 많이 넣어놓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치 압력밥솥을 그냥 갑자기 확 여는 것처럼 소설을 쓰시면 막 에너지가 확 넘치는 그런 소설을 쓰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되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상상하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지어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인물도 만들어내고 스토리도 지어내고 괜찮다. 그 에세이에다가 난 누구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이런 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또 하나가요. 아주 비호감 캐릭터는 하나 분명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소설에. 그 비호감 캐릭터 없이 어떻게 스릴러가 돼요? 그렇죠. 유례 없이 비호감 이런 캐릭터 하나. 전대미문의 비호감 캐릭터가 또 네. 기대됩니다. 막연한 계획이지만, 막연한데. 막연한 계획이지만 언젠가는 또 나올 소설도 기대를 저는 네.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기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세이는
특히 이제 제가 쓰는 장르의 에세이는 역사, 정치, 뭐 철학 이런 거에 관련된 거라서 긴장도가 좀 높아요. 글이 이게 글쓰기 관련 책은 긴장도가 낮은 책이고요. 역사나 이런 정치나 어떤 헌법이나 이런 주제로 들어가면 이제 텍스트의 긴장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도 그렇고요. 예, 좀 힘들어요. 네. 그 글 쓰는 게. 예, 그래서 소설이 긴장도가 낮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서는 좀 벗어나 있잖아요. 좀 자유로울 그러니까 김현수 선생 말대로 그냥 소설이에요.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유도 면에서 픽션이 자유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제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역시 문학이 우위에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 요즘 많이 느끼죠. 예. 공감이 돼요. 네. 어느 정도는. 네. 나의 한국 현대사하고 투명인간을 비교를 하면 투명인간이 훨씬 자유롭잖아요. 그렇긴 하죠. 성석재 작가님. 네, 저는 뭐 꼼꼼하게 각주 달고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해서 써놓고는 또 반대되는 의견도 소개해야 되고 그러는데 성석재 선생은 그냥 더 캐릭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쭉쭉 밀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뭐 이게 주인공이 몇 년생이냐 뭐 그 사람이 몇 살 때 무슨 일이 있었다가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그 2년 뒤였다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자유도 면에서 확실히 통하는 주제를 다룬 글이지만 그 문학 또는 픽션, 소설이라는 장르가 자유도 면에서는 확실히 우월하다. 그래서 자유도가 높다는 거는 작가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훨씬 강도 높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에세이보다. 그런 점에서 소설의 매력이라는 거를 요즘 와서 좀 생각해 보고 있죠. 이게 정말 매력 있는 장르구나. 이게 사실 살짝 농담이기는 한데요. 그 소설이 너무 잘 됐을 경우에 평생 수없이 많은 책들을 집필해 놓고 나중에 후세에는 소설가 이렇게 이름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 왜냐면- 관심 없어요. 뭐 저 죽고 나서 뭐 누가 뭐라 그러든 뭔 상관이 있대요. 그건 뭐 어차피 제가 죽으면 저한테 세계는 없는 거니까 그건 진짜 I don't care. 네. 네. 막연한 계획, 꿈까지 네, 들어봤는데 TV 책방 목소리 추석 연휴로 특별히 유시민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 깊이도 있으면서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질문이자 공식 질문 드릴게요, 작가님. 내 인생의 한 구절이란 질문입니다. 뭔가 인생에 영향을 크게 미친 책의 한 구절이 있다면요, 뭐가 있을까요? 그 시민의 불복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국민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어야 한다. 그 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늘 저는 무엇으로서 그러니까 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뭐 작가로서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유시민 작가다운 네. 한 맞아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네요. 저도 좀 새기면서 네,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옥 같은 말씀 두 번째 모셨는데 오늘도 역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그 누구보다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일 텐데요. 내가 누구인지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나를 표현하는 말들, 생각의 단편들을 매일매일 한 줄씩이라도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해서 네. 그러니까 어제 쓴 한 줄의 문장을 또 바꿔보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쓴 문장이 또 누군가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용기 내서 한번 오픈해보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 표현의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소통을 위한 일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자, 명절 연휴입니다. 명절 때 처음에는 반갑게 만난 가족과 지인, 친척들 작은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혹시나 그런 일을 겪고 계시다면 오랜만에 글대화 한번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의미 있는 책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죠. 고맙습니다.